시진핑 권력 이상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권력 이상설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그 군부의 문제, 그리고 거기 결부된 이제 부패의 문제, 파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문제가 됐던 군대는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로켓군이었어요. 이 로켓군이라는 것은 어떤 군대냐? 시진핑 주석은 왜 이 부대를 만들었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기업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께 중국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을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군사위원회 인사 변동과 건강 이상설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 이상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 이상설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중반부터 시작이 됐던 여러 가지 그 군부의 문제, 그리고 거기 결부된 이제 부패의 문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제 권력 구조와 파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태가 시진핑 주석에게 유리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군대는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로켓군이었어요. 이 로켓군이라는 것은 어떤 군대냐? 시진핑 주석이 없던 부대를 만든 부대입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은 왜 이 부대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인민해방군이 주로 육군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이게 일본과 싸우면서부터 그 시절부터 소위 팔로군 등등 이런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인민해방군의 원래 전신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 족벌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과 싸우려면 육해공군 종합작전도 해야 되고, 무기도 신무기 현대화된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략전술, 새로운 군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정예군으로 만든 것이 이제 로켓군입니다. 따라서 로켓군에 배속이 된 고위 군인들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이 선택한 사람이고, 대부분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고속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게 이 로켓군이었기 때문에. 왜냐? 다른 데에는 문제 일어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신무기 개발도 안 하고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하지도 않고 하니까 부패가 일어나더라도 옛날에 있던 그런 정도의 부패가, 통상적으로 일어났던 부패가 지속되든지 이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러나 로켓군은 어떻습니까? 신무기 개발해야죠. 뭐 미사일도 개발해야죠. 뭐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해야죠. 뭐 항공모함도 만들어야죠. 무슨 잠수함도 만들어야죠. 드론도 만들어야죠. 로봇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양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 소위 군수 프로젝트가 그동안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써왔죠.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부처나 다른 군대 내 다른 세력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로켓군에게 밀어줬던 겁니다.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정부패, 해먹은 일이 많이 일어났죠. 해먹기만 했으면 좋은데 이게 무기 개발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냐?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냐? 물량이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조사를 한 결과 과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군들이 잡혀갔죠. 그러면서 군사위원회 원래 부주석을 하던 국방부장도 그렇게 해서 잡혀갔고, 전임 국방부장도 잡혀가고, 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시진핑 주석한테 좋게 작용할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쟤네들한테만 돈을 주고, 왜 쟤네들만 승진시키고, 왜 쟤네들만 무기를 주느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군부 다른 곳에서는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믿고 돈 밀어주더니 그거 봐라, 이런 꼴이 되잖아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죠. 다만 일부 반중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이게 뭐 시진핑 주석이 이미 권력을 잃었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뭐 어쩌고, 이런 건 너무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의동 부주석 실종, 야와 리상프 실각 등 군사위원회 주요 인물들이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런 인사 변동이 중국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권력 구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줍니다. 중국의 권력 구조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첫째, 중국의 권력은 우리처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권력은 모두
공산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잘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중국은 국가가 최상위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중국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소련 공산당이 있어요. 이제 공산당이 있으면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국가가 그 밑에 붙는 겁니다. 하위 부하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당이 최고의 지위이고 거기에 국가, 예를 들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개별 나라들은 그 밑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일 국가는 국가가 최상의 가치처럼 얘기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공산당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공산당에 소속돼 있는 행정기구 중에 제일 높은 게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산당의 권력은 누가 가지느냐? 당 중앙이 가집니다. 그럼 당 중앙엔 누가 있느냐? 당 중앙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몇백 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상위 기구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현실적으로 하는 기구가 7인으로 이루어진 상무위원회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회. 이 7사람이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이에요. 다만 헌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먹이 제일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군사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군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었던 건 군부가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오쩌둥이 전국에 있는 인민해방군을 지휘해가면서 군대 작전을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에서 다 자기들 인민들이 군대를 자기들이 구성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인민해방군은 정부 소속도 아니에요. 당의 소속이지.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군사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방부가 군대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정부 소속이 아니었던 거죠,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군사위원회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장점인 시절을 거치고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군부가 정부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에 의해서 돌아가게 된 이후부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부와 공산당이 군부를 잘 길들여 왔죠. 이미 20년 이상 길들여 왔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주는 그리고 당에서 주는 돈과 인사권 없이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부주석이 잘리든 말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군사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장군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인민해방군 군대가 탱크 몰고 베이징으로 진격하느냐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추측성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 내부 숙청이 시진핑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 기준을 우리나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군인들이 총칼 들고 탱크 몰고 들어와서 정권을 탈취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냐. 다른 나라 봐도 태국 이런 나라 봐도 미얀마 이런 데 봐도 군부가 무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무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민해방군이 제일 많죠. 한 270만 정도 될까요? 근데 그만큼의 무력이 또 있습니다. 중국 공안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딱 여행 갈 때 입국 수석 받잖아요. 그럼 그 입국 수석에 있는 우리로 치면 출입국 관리국이 되겠죠. 이거 공안이에요. 그다음에 소방관들 있죠. 중국은 그게 공안이에요. 국경수비대 그게 공안이에요. 그다음에 해경 그 당연히 공안이고 철도 그것도 당연히 공안이에요. 그 무력이 역시 일반적으로 군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무력동원부라는 게 있어요. 무력동원부라는 건 우리나라의 예비군 플러스 미국의 그 주방위군 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략 전문가들이 짐작을 하는 건데 보통 300만에서 350만 이상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부 군부 세력이 무슨 쿠데타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탱크 몰고 베이징에 딱 들어오면 해결이 될까요? 그럼 나머지 상하이나
선전이나 시안에 있는 군대가 자기들 말을 안 듣는 군대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거기다가 몇백만 있는 공안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장동원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안전기획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한테는 중앙경호국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요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 요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 반역을 도모하려고 할 때는 곁에 있으면서 처리하는 역할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태타 나는 식으로 일부 군인들이 탱크 몰고 밀고 들어와서 북경에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이제 중국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이제부터 주석이야 뭐 이렇게 선포한다 쳐요. 그러면 그 정부나 이 모든 기구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통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중국 권력 구도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그 대만 통일이라는 큰 변수가 있거든요. 대만 통일을 실행에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틀림없어요.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잖아요. 그 체제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그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권력의 중심이 중앙당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상무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무위원회 7사람이 전부 시진핑 주석과 그의 가까운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상무위원회로 놓고 보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상무위원회 멤버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상무위원이 되려면 중앙당 위원이 돼야 되거든요. 중앙위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공산당의 당장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뭐 상무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 현재 중앙위원인 사람들은 지금 그 중앙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앉아있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서 지금 그 최고 권력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만의 세력을 가져간다?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올해 전승절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이번 행사가 중국 내부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뭐 수용국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중국 내부에 대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작년 6, 7월경부터 시행이 됐던 인민해방군 중에 로켓군에 대한 대규모 고위 장성들에 대한 숙청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그 국방 비리, 방산 비리에 입각해서 여러 방위산업체 지도자들도 검거가 됐었죠. 그리고서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연초 통해서는 군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또 하야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걱정을 하게 되겠죠. 지금 군대는 괜찮은 것인가? 우리 방위 산업은 괜찮은 것인가? 문제는 없는 것인가? 군은 주석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등등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가 굳건하고 군대 지지도 굳건하며 군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아마 국내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대만 쪽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지금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월등한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대만으로 대항할 생각을 좀 꺾고자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심어져 있다고 하겠죠. 또 특히 연설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대만을 통일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만일 개입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열에 나온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면 신무기들이 많이 나왔죠. 신무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고 생산했던 신무기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내에 보여줘야 했으니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미 예상됐던 일이죠. 그런데 그 무기류들이 크게 두 가지 무기들이 제일 많았죠. 하나는 장거리 무기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제 그런 신무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장거리 무기들은 더 크고 더 길고 더 나가는 이제 그런 무기들이 많이 사열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육상 무기들은 대만이 주요 타겟이었겠죠. 그래서 경량화된 그런 무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겨냥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우주군이라든가 정보지원군이라든가 이제 이런 새로운 군종의 무기들이 좀 많이 사열이 나왔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은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가 공고하고 그리고 군은 동요가 없고 군은 중앙공산당과 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 준비는 잘 준비되어 있고 규모는 이렇게 충실히 되어 있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동시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죠. 너희들이 지금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와 군사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인데 한번 봐라.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을 데려다가 양쪽에 내내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핵을 보유한 3개국 정상이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일본, 한국 같은 적성 국가들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이고 또 동시에 브릭스 국가, SCO 국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는 그들이 충분히 단결되어 있고 미국이나 서방에 대응할 충분한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최근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과 권력 불안설이 제기됐는데 이번 전승절을 통해 그의 권력 기반이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하실 수 있나요?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권력 이상설은 사실 없었죠. 그런 이야기는 권위 있는 미디어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일부 반중 유튜버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그런 설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 무슨 설 같은 것은 처음부터 근거가 매우 취약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그 전승절의 모습을 보고 푸틴이나 김정은과 함께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건강 이상설이나 또는 뭐 권력 이상설을 이야기한다면 좀 합리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북중 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보면 시진핑 주석 권력 이상설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 3개국의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 3개 국가는 인접국가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전략적 이해관계는 서로 적대할 수도 없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죠. 그리고 원래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해왔고 또 북한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북한을 그런 군사적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줄어든 게 아마도 북한과 중국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소문들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확실한 거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이제 밀접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을 했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승절에 박근혜처럼 올라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랐다면 김정은이 거기 같이 나타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의 긴밀한 군사협력의 가능성 이것도 조금 멀어질 수는 있었겠죠.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건 한국이 선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헝다그룹이 얼마 전 상장 폐지되면서 중국 부동산 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중국 경제 전반에 어떤 장기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헝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수년에 걸친 헝다 도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종결됐다고 봅니다. 이게 거꾸로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문제의 시작으로 인식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죠.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거의 10년 전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것이 팬데믹을 통해서 급격히 단기간 내에 악화된 것입니다. 헝다 사태가 우리들 앞에 나타났을 때 길은 이미 하나였죠. 헝다는 도산의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헝다의 도산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껏 몇 년에 걸친 도산을 향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고 그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보고 지금부터 중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의 그 구조적 문제는 헝다 몇 개 정도 도산하는 규모가 아니고 훨씬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기 일구듯이 어디 뭐 규제 좀 풀어주고 돈 좀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뭐 이 정도 기간 내에는 중국의 부동산이 과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와 사회 안정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 사회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비단 실업 문제라고 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와 체제까지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5년 동안 받아온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실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공산당이 쓰러지지 않을까요? 중국이 파산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지금 한 5년째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악화되고 있으려니 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근데 지금 그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실업 문제라는 것은 특히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한테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거든요. 할 수 있는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과거 중국이 20, 30년 동안 고도 경제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돈이 좀 있으면 공장을 빌리든 세우든 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면 그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밀려있던 수요가 폭발이 되면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07, 8년경에 들어서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만들어도 수출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내수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국내 경쟁은 심해져서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말하자면 그런 경제 구조의 한계에 왔던 거죠. 그래서 2007, 8년경부터 이런 식의 양적 확대, 산업의 양적 확대로는 곤란하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 표현이어서 그렇지 공급측 개혁이다. 뭐 이런 말도 그 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고 뭐 고품질 성장이다. 뭐 이런 말도 이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정책으로 나온 캐치프레이즈는 신질 생산력이죠. 신질 생산력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해내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고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믿기가 어려운 그래서 나는 남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걸 보고 나서 따라서는 해볼게 라는 자세가 지금 만연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관망하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중국의 경제체제 내에 고여있는 자본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사상 최대고 가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사상 최대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 같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현재 아이템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런가 하면 가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열심히 대출금 갚고 있는 우리 집은 집값이 자꾸 내려가고 게다가 취업은 그만두고 해고 안 될지 그게 더 걱정이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움이 크고 정부 재정도 엉망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 아무도 돈을 못 쓰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언제나 그 질문을 듣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들었던 질문을 계속해서 수년간 반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면 우리가 중국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체제가 전혀 다르다는 것, 이데올로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 정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예를 들어 중국 정부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 그럼 우리 무슨 민주당이나 국힘당하고 똑같이 당이잖아, 정당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안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 이렇게 1대1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당한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며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점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들은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시고 조금씩 파악해 가시면 보다 정확하게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지 그래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재미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